이런 와중에 SBS 임찬종 기자가 이 사태에 대해서 페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지금처럼 말씀하신 우리 그 세 분 같은 분들을 아주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 요때는 화가 좀 나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찬종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좀 소개해드릴 텐데 제목 한심한 작자들. 최경영 같은 한심한 작자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조국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뭘 잊고 있었다고 검찰 공보관이 브리핑을 했어봐라. 니들이 지금처럼 난닝군이 메리아스니 하면서 공개적으로 낄낄거렸을까? 아휴. 아마도 검찰이 개인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일장 연설을 했겠지. 브리핑한 공보관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조국 사태 당시에도 말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박근혜나 윤석열과 관련해 쓰지 못할 만한 기사를 조국에 대해서만 쓴 적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는 있었던 것도 같다. 적대적 상대에게 저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작자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와. 나는 이거 같아.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임찬종 기자 같은 사람, 뭐 속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자꾸 스스로를 멋있게 만드는 것 같아. 나는 윤석열도 깔 줄 알고 조국도 깔 줄 아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조국 문제로 저 기자는 솔직히 좀 SBS에서는 오히려 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메인 앵커로 내세웠단 말이야. 우리는 조국도 까고 윤석열도 깔 줄 아는 언론사야. 근데 이렇게 공정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사실은 임찬종 기자를 꽤 오래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법조 기자를 제가 볼 때만 해도 그때는 젊은 기자였는데 이제 어느덧 중견을 넘어서서 이제 50이 넘은 법조의 원로 기자처럼 됐어요. SBS에서 거의 제일 선배일 거예요. 근데도 계속 SBS가 어떤 공간을 임찬종한테 주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예전에 소위 조국 장관 사건 때 나름 특종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머릿속을 그간에 제가 이 사람하고 좀 대화를 해본 걸 경험으로 좀 유추를 해보자면 특별히 제 느낌에 SBS 기자하고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좀 느껴지는 잘못된 점이 뭐가 있었냐면 검찰에 공보를 담당하거나 사건 가지고 기자들을 이용해서 장난치는 놈들의 수법 중에 하나가 동료의식을 자꾸 심어줍니다. 우리가 엘리트이고 당신들도 엘리트다. 서울대 나오지 않았냐. 같이.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고 우리가 세상을 정화하는 거다. 이런 걸 계속 심어줍니다. 그거를 은연중에 즐겨요 되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지가 그 사람과 동급이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해요. 또 팀원 느낌이구나. 그렇죠. 중앙지검 3차장이 저녁 먹자고 해가지고 양지열 기자님 저기 뭐 이러저기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역시 탁월하시더군요. 이런 거에서 우월감을 느껴. 30대 후반에 40대 초반 이제 법원 검찰에 막 일진이 된 기자들 입장에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런 증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발현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시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년 의원의 목포 땅 투기 사건이에요. 네. 이거 조국 장관 사건보다 훨씬 전의 일이었고요. 이게 검찰이나 또 언론의 동통되는 속성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을 하나 잡아가지고 저거를 그 신상의 어떤 그 변동을 일으켰을 때 내가 효능감을 느끼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구속해도 이 사람이 직급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값어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언론도 그런 게 있는데 손혜원 가지고 그때 무슨 특별 취재팀까지 만들어서 무슨 끝까지 판다팀 어쩌고 해가지고 몇 달을 시끄럽게 하고 그것 때문에 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소까지 됐는데 다 무죄됐거든요. 무죄됐잖아. 다 무죄되고 뭐 어떤 부동산 실명법 이런 걸로 벌금 얼마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그 마지막 확정 기사의 보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른 언론들은 다 무죄라고 나왔거든요. 땅 투기 혐의 무죄. SBS는 어떻게 됐어요? 유죄 판결. 벌금 몇백만 원 나온 거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집어가지고 유죄 맞는 거를 가지고 손혜원 최종심 유죄 판결 이렇게 타이틀을 달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적대적 상대한테 저급하게 행동하는 임찬종이가 정말 본인이 경멸한다고 하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고 이런 입장이 일관됐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판을 했어야 되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고발 사주 같은 게 윤석열 한동훈이가 적대적 상대에 대해서 가장 저급하고 더럽게 행동한 네.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없이 갑자기 윤석열이가 저급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니까 거기다 갑자기 조국을 왜? 소환해가지고 아주 악의적이고 진짜 이거 저질이죠. 속상하다. 그리고 아까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하나도. 내가 이제 가서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저 무슨 윤석열이가 시끄럽게 하고 이러기 전이니까 예. 이제 그때만 걔들이 이제 총망받는 그 잘 나가는 검사였던 애들이 네. 내가 오니까 이제 와서 인사를 하고 여기 내 앉아있는 테이블에 쭉 앉았을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요새는 장례식장이 다 이렇게 의자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냥 좌식이었죠. 방바닥에 앉는 게 많았잖아요. 네. 제가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 된 직후였는데 하여튼 그때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한 놈 두 놈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뭐 형님 잘 계셨습니까 어쩌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어떤 여자분 하나가 그 스커트를 입고 무릎 걸음으로 막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와. 네. 웃기잖아. 네. 그 여자가 치마를 입고 무릎 걸음 거니까 진짜 내가 불안하더만. 저러다가 그 막 와서 뭔 일인가 했는데 나를 보고 오는 거더라고. 그 와가지고서는 술을 이렇게 따라주면서 선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무슨 검사입니다. 이렇게 지 이름을 얘기해요. 네. 여자 검사인데. 네. 근데 이렇게 좀 어려 보이고 조금 이렇게 귀엽게 생긴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애기 엄마였어. 그러니까 동안인 거지. 네. 그런데 딱 술을 따르면 되게 네. 아니 뭐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럼 아유 저 누구신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뭐 그 자기를 그렇게 수원지검에 누구라고 하면 아유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통상. 그렇죠. 예. 이걸 딱 따르면서 뭐래요? 생전 지가 볼 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잖아. 근데 주변에 잘 나가는 놈들이 옆에 있으니까 아, 저놈이 센 놈인가 보다 하고서 무릎걸음으로 온 거야. 직감적으로. 일단. 직감적으로 일단 온 거야. 근데 야. 누군지는 몰라. 네. 네. 그러면 딱 저기 하면 저는 누굽니다 하면서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가잖아. 네. 딱 뭐라 하죠? 선배님 저는 꼭 검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뭐야? 와. 그런 집단은 없어요 세계적으로. 와. 그 상상이 가세요 그게? 그분이 뭐 저기 윤석열 쪽하고 이제 뭐 잘 됐다. 당연하지. 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제 그 뭐랄까 페미니스트들 붙는 그것도 일종의 차별적인 인식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깊이 반성한 적이 있는데 네. 영어로 이제 미소진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성 차별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혼자서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훨씬 더 탐욕스럽고 네. 그 뭐랄까 욕망을 그냥 스스럼 없이 분출하고 좀 그런 경우가 많다. 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좀 부패할 가능성이 덜하고 그 세상을 그동안에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좀 지저분한 룰 같은 게 있으니까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많이 되면 이게 좀 바뀔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존중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 에이. 그건 남성 여성의 차이가 아니고 그럼요. 개인의 품성의 차이라는 거를 네. 나중에서야 제가 네. 느끼고 알았어요. 말 나온 김에 조국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지명됩니다. 네. 그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70곳 압수수색 때려버립니다. 지명되자마자 70곳. 70곳. 그냥 때려버려요. 네.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냐? 바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상기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보고할 때 뭐라고 했냐? 사모펀드 때문에 이거 수사하는 거라고 보고를 한 거야. 사모펀드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모펀드 무죄 나왔습니다. 네, 무죄. 그러면 이거 수사가 애초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2019년 9월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국 후보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에 가서.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요. 조국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 2019년 9월 6일 밤 전격적으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게 사모펀드로 기소한 게 아니야. 네. 표창장 위조로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시작은 소환도 없이. 사모펀드였는데 소환도 없이 그냥 바로 때려버려요. 네. 최성의 말만 믿고. 오케이. 자, 네. 그러면 최성의 말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최성애는 당시 교비 횡령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예, 중요하겠죠. 네. 최성애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서 모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관련 녹취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최성애와 조카가 통화한 녹취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단독 달고 많이 나오던데 이거 사실 4년 전에 다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녹취입니다. 녹취 한번 듣겠습니다. 나는 그때 위기절명이었어. 왜 위기절명이었냐면 위기였다.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 있는 한은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이가 대통령 되면은 법무부 장관 돼갖고 그 순서대로 발부가 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 거야. 내가 위기가 있었어.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조국은 대통령 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나는 정말 두고 볼 수 없다 하면서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와 진짜 그 최성애라는 사람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발언을 막 내뱉어. 조국은 뭐 빨강이다 하면서 어우 막 진짜 와 굉장한 사람이더라고 최성애가 저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네. 그렇잖아. 네. 사모펀드로 시작했다가 표창장으로 끝난 사건인데 네. 이 아예 잘못된 거지 법적으로만 보면. 근데 뭐 사모펀드뿐만이 아니라 뭐 그걸 이름을 붙여서 조국펀드라고 했다가 대선 자금 준비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가로등 정비 사업을 통해서 뭐 맞습니다. 100억대를 조성을 하니 네. 온갖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윤석열하고 1대1 대응으로 비교하는 기자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난 너무 이게 서글픈 거야. 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지금 너무 뜨거워. 근데 어려워요 좀. 너무 뜨겁고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예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제 거기다 이제 과세를 하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 예, 그러니까 대주주의 양도세를 매기려면 대주주가 누군지를 네.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뭐 이제 뭐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한 종목에 50억 넣은 사람. 한 종목이 한 종목에. 50억. 근데 요거를 이제 한 종목에 10억 넣은 사람으로 이거를 이제 낮춘다는 거야. 그럼 네. 대주주가 더 많아지겠네. 그렇지 많아지는 거지. 네. 대주주가 많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세금을 낼 사람이 많아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세수 혜택을 보는 게 세수 효과가 한 2천억 정도로 예상되나 봐요. 오케이. 예.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소위 이제 대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으니까 다 팔 거다. 주식 안 그러면 하고. 개미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 다 팔면 주가 떨어지고. 개미들은 손해 보잖아. 이 왜 이런 거 하냐? 5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하네. 이해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진짜로. 이게 워낙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요거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게 이제 큰 줄기 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대주주의 기준이 한 종목당
10억이면 그러면 한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지주냐? 그러면 대지주인 아파트 1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25%를 무조건 내는 거냐라고 이제 부동산 세제와 견줘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예. 정책의 우선순위가 원래 주가지수 5천이었다며. 근데 부동산 세제는 안 거린다며. 그렇다면 주가와 관련해 한 세제도 안 건드리거나 완화시켜야 되는 게 그 정책 우선순위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그러네요. 번째는 이게 사실은 세대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너무 높아. 서울의 아파트의 보유자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50대 안팎의 분들이 집중돼 있고요. 서울의 아파트 소유자의 구성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주택의 보유자들이 1가구 1주택이 한 60% 되는데 서울은 50%가 왔다 갔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무주택자들이야. 근데 무주택자들 대부분은 청년 세대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돈을, 없죠. 돈을 못 벌어놨으니까. 그럼 너무 높으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산 축적을 할 거야? 서울 아파트는 벌써 15억, 20억 돼버렸는데. 못 사. 못 사잖아. 방법이 없잖아. 못 사. 그럼 어떻게 해? 금수저, 그러면 주식시장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를 했다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다 국장 들어와도 돼. 주가지수 5천으로 갈 거야. 이재명 시대에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뒤통수를 치는 기분이 드는 거지. 네. 근데 그런 거를 주도했던 분이 또 진성준 이에요. 정책위 진성준 의장직에는 의원이에요.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아재가 주식 투자도 안 해본 아재가 왜 우리 마음에 대못을 박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야. 네. 네.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감정적인 있고요. 부분도 이제 크다. 네, 세대적인 네.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민감한데 민감하지 않게 처리하는 정치권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엄청 시끄러워요. 네. 진짜 그래. 당대표도 화려한데 최고위원은 진짜 이건 레전드입니다. 네. 일단은 당대표 후보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당대표 후보는 5명으로 지금 추려졌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주진우, 안철수, 조경태 이렇게 네. 나옵니다. 여기 사실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더 새빨개집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주진우는 나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예. 예. 아무튼 왼쪽으로 갈수록 새빨개진다는 거. 근데 극우 유튜버 전한길이요. 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게 당대표 되고 싶니? 그러면 나한테 면접 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불렀더만. 사실 그냥 뭐 대꾸도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뭐야? 이러면 되잖아요. 가장 유력한 후보들은 아유 당연하죠. 면접 봐야죠. 봐야죠. 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 김문수하고 장동혁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장동혁이는 면접 봤어요. 봤어요? 나갔어요. 예, 근데 면접관들 몇 명은 또 레전드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예, 거기 보면은 전환길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면접관. 네. 고성국이 있어요. 고성국. 예, 그리고 강용석이 있어요. 이야. 야. 예, 그리고 이제 평범한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극우 유튜버 성창경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이분들이 머리 하얀 이제, 사람. 예, 면접관이. 면접관으로 딱 이야. 앉아 계십니다. 네. 뭐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저희가 한번 따봤어요. 잠깐 보시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판판이 깨지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는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한번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사전선거제도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고 현장에서 수개표하는 방향으로 저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이 설령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내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데도 저다 보지도 않는다? 이건 제대로 된 정당인가? 벌써 박근혜 얘기해서 두 번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저건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 한마디나 하고 누가 무슨 뭐가 있길래 더 절을 하자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당대표 공약이 윤석열 면회예요. 미치겠다. 지금도 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꼭 당대표 돼서 가려고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당대표인데. 근데 저는 이거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게 굉장히 아니죠. 심각하고 보고 있는 게 저기 나온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이 관세협정 가지고도 코리아 패싱당하고 있다는 네.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불량국가로 미국에서 보고 맞습니다. 있다는 주장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 국가나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어 왔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큰 정치적 해악은 그런 사람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게끔 만든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고 네. 저 장동혁 후보라는 사람은 또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특정 종교인들이 뭐 10만이 됐든 몇 만이 됐든 들어와 있다는 의혹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정치적 목소리를 개인적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쪽이 집단적인 힘을 동원해서 어찌 보면 이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옛날에 진작 얘기하죠. 이제 와가지고 자기 경선에서 떨어진 게 특정 종교 때문에 그랬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정치의 야권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어떤 특정 종교 집단 몇 곳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걸 용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장동혁이라는 사람이요. 계엄은 불법인데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는데 네. 이게 진짜 황당무계한 게 불법 계엄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했어요. 네. 우리가 그냥 내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했다. 군사 쿠데타인데 이게 왜 내란이 아니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는 이 전한길 씨라든가 네. 지금 이제 내란 찬성파들은 정치에서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내란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부정한 거예요. 즉 체제 전복 세력이에요. 맞아요. 제도권 정당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에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장동혁 씨는 거기에 지금 표가 있다고 얻어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 왜 이런가 봤더니 이분이 평소에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은 조경태가 해. 우리 당의 판검사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보다도 못하다. 아. 민주공화국이 뭔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장동혁은 판사 출신이죠? 네네. 와. 저분이 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소문에는 민주당 오려고 했다라는 썰도 있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들이 대부분이 공무원들이야. 그냥 보세요. 저 사람도 공무원, 그 다음에 송원석도 공무원, 추경호도 공무원, 하물며 저기 뭐 권영세도 공무원, 나경원. 권성동도 공무원, 나경원도 공무원, 전부 다 공무원 출신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른바 우파 정당에서 유행이 극우고 체제 부정 세력인 거야. 거기 이제 같이 얻어 타는 거야. 네. 그러면 뭐가 될 것 같거든. 딱 그래서 지금 평소에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당의 극우와 체제 부정 세력이 유행하니까 그 유행하는 걸로 내 머릿속을 한번 채워볼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유튜브에 나간 거예요. 심각합니다. 형 그 입부하던 후배 검사들은 몇 명이나 올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오겠지. 부친상을 당했고 처음 상을 당했는데 네. 내가 아니야 걔들이 올 놈들이 아니야 뭐 안 올 거야 아마. 근데 에이 그래도 오겠지 그랬는데 예. 진짜 한 놈도 안 왔어. 여기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그래서 있지? 아, 그럴 수 있어요 걔들은. 어머. 심우정 안 왔어요? 당연히 안 왔지. 그 어떻게 보면 후배로 같이 우리 근무했다면서요? 와이프도 신무정이를 잘 알고 우리 어머니도 당연히 알고 우리 와이프도 그것도 신무정이는 오지 않겠냐 그랬거든. 네. 안 왔어.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뭐 카톡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거기 오는 게 지 입장에서 좀 명구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얼굴도 알고 하니까 뭐 겁나서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인간적으로. 네. 그렇지만 그렇게 오지 않아도 뭐 그래도 옛날에 그 인연이 있고 정이 있고 내가 지들한테 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야 어떻게 한 놈도 없다는 게 나는 얘들은 그래서 그랬네. 동생이 진짜로 한 명도 안 오네.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내가 만약에 한 요대로 한 저 6년 전,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청와대에 있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고 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시기에 상을 당했으면 그렇죠. 100명은 넘게 왔을 거다. 네. 검사들로만. 그런 애들이지. 네. 내가 이제 가서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저 무슨 윤석열이가 시끄럽게 하고 이러기 전이니까 네. 이제 그때만 걔들이 이제 총망받는 그 잘 나가는 검사였던 애들이 네. 내가 오니까 이제 와서 인사를 하고 여기 내 앉아있는 테이블에 쭉 앉았을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요새는 장례식장이 다 이렇게 의자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냥 좌식이었죠. 방바닥에 앉는 게 많았잖아요. 네. 제가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 된 직후였는데 하여튼 그때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한 놈 두 놈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뭐 형님 잘 계셨습니까 어쩌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어떤 여자분 하나가 그 스커트를 입고 무릎 걸음으로 막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와.